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개인 파산 절차, 거기서 있었던 좀 특별하고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파산하면 왠지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랄까 채무자의 절박함도 있고 또 그걸 파고드는 조사관의 치열함 같은 정말 영화 같은 순간들도 숨어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실제 파산관제 업무 중에 나왔던 특이 사례 보고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도 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파산 절차라는 게, 그냥 빚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남은 재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찾아내서 모든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재산을 숨기려는 사람과 또 그걸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사람 사이에서 그 중심을 잡는 역할이요. 오늘 사례들이 바로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극적인지를 잘 보여줄 겁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이 사례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그냥 서류 몇 장 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마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족을 이용해서 재산을 숨기는 거요. 이거 정말 흔한가 봐요. 네, 상당히 자주 보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요,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배우자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계약자를 슬쩍 본인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료는 계속 본인이 내는 거죠. 심지어 딸 이름으로 차를 사고 할부금은 본인 계좌에서 꼬박꼬박 나가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 근데 언뜻 보면 그냥 가족끼리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파산 관제인이 볼 때는 그 시점이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좀 의도가 있구나 하고 보이는 거죠. 와, 그럼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밝혀내는 거예요? 가족끼리 입 맞추면 사실 좀 찾기 어렵지 않나요? 천만에요. 파산 관제인이 그냥 당사자 말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거래 내역은 뭐 기본으로 다 들여다보고요. 필요하다면 CCTV 영상이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까지 다 확인하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특히 그 파산 신청이 임박했을 때 특정 채권자한테만 싹 빚을 갚아버리는 행위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편파 변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엄격하게 금지돼요. 편파 변제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 빚만 먼저 갚아준다 뭐 이런 건가요? 네네,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리고 또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숨기는 거? 이걸 사회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동들은 결국에는 대부분 드러나서 원래대로 돌려놓게 됩니다. 환수 조치가 되는 거죠. 와, 정말 촘촘하게 그물망을 치는군요. 듣다 보니까 그 병원 운영하시던 의사분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분은 정말 작정하고 숨기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사례는 정말 치밀했죠. 고가 의료 장비를 거의 뭐 헐값에 넘긴 것처럼 서류를 막 꾸미고 직원 명의로 차량을 숨겨두기도 하고 심지어 폐업 후에 병원으로 오는 우편물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른 주소로 배달되게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이야, 이건 뭐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인데요. 근데 파산 관제인에게 경찰처럼 막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찾았대요? 주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또 계좌 추적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자금 흐름을 정말 끈질기게 맞춰나가요. 이 의사분 사례에서도 결국 파산 신청한 뒤에 들어온 건강보험 요양금협이라던가 전혀 다른 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돈까지 다 찾아내서 환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그냥 서류만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탐정 같은 역할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재산을 찾는 게 꼭 이렇게 막 숨긴 걸 파헤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 때로는 법 자체가 좀 복잡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체납해서 국세청에서 이미 재산을 압류해버린 상태에서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이 압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재산을 누구에게 먼저 나눠줘야 할지 이런 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다른 흔한 예가 바로 명의신탁 부동산 문제입니다. 명의신탁이요? 그게 뭐죠? 일반인들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명의신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실제 주인은 난데 뭐 세금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만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파산하게 됐을 때
아, 이거 사실 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해도 법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내 소유라는 걸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증거가 좀 부족하면 결국 파산 재산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채권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하, 단순히 숨기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파산 절차라는 게 정말 간단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파산 관제인의 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이루어진다는 거. 둘째, 가족 명의를 이용하든 복잡한 거래를 만들든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발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파산이라는 게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절차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직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정직하게 마주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괜히 숨기려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사람은 왜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면 때로는 이렇게 부정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좀 줄이고 더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또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너머에 여러분 각자의 생각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